사기를 당한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는 어리석다,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사기를 당하는 그 과정 중에는 본인이 속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자는 어릴 적 국민학교 동창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 몸도 마음도 망가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의 작은 분식집.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셔터를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이곳에서 남편 박철민 씨와 함께 15년을 버텨왔죠. 철민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님들에게는 늘 친절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짜다고 하면 묵묵히 물을 더 넣어주고 아이들이 와서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슬쩍 공기밥을 더 퍼주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철민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썰고 육수를 우려냈죠. 영숙 씨가 오늘은 좀 쉬지 그래 하고 말을 건넸을 때도 그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지자 철민 씨는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했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도 철민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혼자 하면서도 영숙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 늦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 9시, 10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휴대폰을 아무리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민 씨가 강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목소리를 높여 부인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부검 결과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숙 씨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외라는 생각뿐이었죠. 왜 몰랐을까?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견뎌냈을까? 철민 씨가 힘들어할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특히 마지막 날 철민 씨가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유심히 봤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철민 씨의 옷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내였나 봐. 자책의 눈물이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그동안 분식집 문을 닫고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넋을 놓고 지냈죠. 아들 박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슬픔을 이겨내려고 그러는지 직장일에 더 매달리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안부를 묻는 아들에게 늘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분식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영숙 씨가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영수가 나야. 기억하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최미경이야. 미경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도 넘게 보지 못했던 동창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거든요. 어머, 미경아. 어떻게 여기까지 와? 영숙 씨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미경 씨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많이 힘들었을 텐데라며 영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영숙 씨는 눈물이 날 뻔했죠. 워낙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던 터라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했거든요. 미경 씨는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참 말썽쟁이였지? 선생님한테 혼나면 둘이서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그랬는데 영숙 씨도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런데 미경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혹시 요즘 이상한 꿈 꾸지 않아? 무슨 꿈 말이야? 영숙 씨가 되물었죠. 미경 씨는 철민 씨가 나오는 꿈 말이야. 울고 있거나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거나 그런 꿈 말이야.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꿈을 자주 꾸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럴 줄 알았어. 영수가 철민 씨 혼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것 같아라고 말했죠. 영숙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례도 제대로 치렀는데.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철민 씨가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많아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영숙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이승을 떠돌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미경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 기운이 너랑 준호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민감해서 운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릴 수 있어. 영숙 씨는 아들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죠. 준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참이었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생이 꼬인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이 아직도 이승을 떠돌고 있다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그 기운이 준호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이 더욱 걱정되었죠. 새벽에 일어나 준호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어요. 준호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한 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씩씩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했죠. 상사와의 관계도 어색하고 맡은 업무도 자꾸 꼬인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동안 아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새내기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경 씨의 말을 듣고 나니 혹시 정말 철민 씨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남편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서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미경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잠 못 잤지? 얼굴에 다 써 있어. 영숙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미경아, 정말 우리 준호한테 영향을 주는 걸까? 요즘 회사에서 일이 안 풀린다고 하던데.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젊은 사람들은 더 예민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숙 씨가 절박하게 물었죠. 미경 씨는 그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왔어. 내가 오래 모셔온 스승님이 있거든. 그분이 작은 굿이라도 해서 철민 씨를 편히 보내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굿이라는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동안 그런 걸 믿지 않았거든요. 굿이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니야. 간단한 천도제 정도야. 스승님이 철민 씨의 한을 풀어드리고 저승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미경 씨는 설명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70만 원 정도면 될 거야.
영숙 씨는 망설였어요. 7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준호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스승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야. 우리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거든. 영숙 씨는 마음속으로 철민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준호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이 더욱 어두워 보였어요. 아들이 맡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회사 손실이 생기고 상사에게 모진 말을 듣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영숙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정말 철민 씨의 기운이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합쳐져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 씨는 미경 씨와 함께 한적한 산골의 작은 한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와 맞아주었어요. 이분이 내가 말했던 스승님이야. 미경 씨가 소개했죠. 스승님은 영숙 씨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아이고, 남편분 기운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굿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듯 스승님이 철민 씨의 이름을 부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철민 씨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굿이 끝나고 스승님은 이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남편분이 웃으며 떠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철민 씨는 정말로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밝은 모습이었죠. 영숙 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보내드린 거야. 이제 철민 씨도 편히 쉴 수 있을 거고 준호도 괜찮아질 거야. 며칠 동안은 정말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도 회사에서 별일 없이 지낸다고 했고 영숙 씨 자신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미경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영수가 스승님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아직 철민 씨가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꿈에서도 웃고 있었는데.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잠깐 좋아진 거고 이번엔 준호 주변에 음기가 많이 몰렸다고 해. 정말로 준호는 어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가다가 빠르게 지나가는 킥보드와 부딪혀서 팔에 깁스를 하게 되었어요. 다 같이 식사하고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 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며 나만 다친 거 있죠?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에요. 준호의 말을 듣고 영숙 씨는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철민 씨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엔 좀 더 큰 굿을 해야 할 것 같아.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그러는데 철민 씨의 한이 생각보다 깊다고 하더라고. 이번엔 1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 영숙 씨는 망설였어요. 100만 원은 분식집 한 달 수입에 가까운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니 또 마음이 흔들렸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확실하게 보내드릴 거야. 미경 씨의 말에 영숙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금에서 돈을 빼서 미경 씨에게 건넸어요. 두 번째 굿도 첫 번째와 비슷했지만 이번엔 더 오래 걸렸습니다. 스승님은 이번엔 정말 확실히 보내드렸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하지만 또 한 달 후 미경 씨는 세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스승님이 그러는데 이번엔 철민 씨가 준호한테 직접
뭔가 말하려고 한다는 거야. 아마 마지막 인사 같은 거일 텐데 이걸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계속 맴돌 수밖에 없대. 이번엔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굿에 대한 믿음이 생겨 있었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지?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이번엔 진짜 큰 굿이니까 확실할 거야. 미경 씨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영숙 씨는 분식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운영하기도 힘들었고 남편을 제대로 보내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분식집을 정리한 후 영숙 씨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철민 씨와 함께 일궈낸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위해 내려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500만 원짜리 굿도 이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철민 씨의 이름을 불러댔어요. 스승님은 이제 정말 확실합니다. 남편분이 환하게 웃으며 떠나가셨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굿이 끝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경 씨는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어요. 영수가 큰일이야. 스승님이 그러는데 철민 씨가 이승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오히려 이승의 끈이 더 강해졌다는 거야. 영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굿들은 뭐야? 그게 아니야. 굿을 할 때마다 철민 씨는 잠깐씩 편해지긴 했는데 워낙 한이 깊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미경 씨가 설명했어요. 이번엔 정말 큰 굿을 해야 해. 2천만 원은 들 것 같아. 영숙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라는 건가요? 내가 살아있을 땐 제대로 못 해줬잖아. 영숙 씨는 미경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철민 씨가 힘들어할 때 나는 뭘 했나 싶어. 떠나고 나서라도 이 한은 풀어주고 싶어. 그 마음 하나로 영숙 씨는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돈은 지인들에게 빌렸어요. 사업 좀 해보려고라고 둘러댔죠. 2천만 원짜리 굿은 정말 대단했어요. 산 전체가 떠나갈 듯한 구판이 벌어졌고 스승님은 이제 정말 끝입니다. 철민 씨가 완전히 승천하셨어요 라고 장담했죠. 영숙 씨는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굿을 한 지 한 달 후 준호가 회사에서 퇴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엄마, 저 잘렸어요.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준호의 말을 듣고 영숙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굿을 했는데도 아들의 일이 더 꼬이다니요. 그날 밤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이게 뭐야? 준호가 회사에서 나왔어. 미경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이승의 끈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더 큰 굿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큰 굿을 해야 할 것 같아. 얼마나 들까?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엔 2억 원 정도는 들 것 같아. 하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확실히 보내드릴 수 있을 거야. 미경 씨의 말에 영숙 씨는 어지러웠어요. 2억 원이라니 집을 팔아야 할 판이었죠. 정말 그러면 준호가 괜찮아질까? 영숙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물론이야. 스승님이 장담하셨어. 이거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저번처럼 준호마저 큰 사고를 당할지도 몰라. 미경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영숙 씨는 고민 끝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반대했지만 엄마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라고 설득했죠. 준호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영숙 씨는 홀리듯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2억 원을 미경 씨에게 건넨 후 영숙 씨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슬한 지 보름도 안 되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미경 씨가 스승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죠. 영수가 미안해. 스승님이 철민 씨 구슬하시다가 너무 큰 기운을 받으셔서 쓰러지신 거야. 병원에서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해. 영숙 씨는 이미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미경아, 나도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러자 미경 씨는 그럼 사채라도 써야 할 것 같아. 스승님이 위험하시다고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사채업자를 소개받아 또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슈퍼 사장님이 영숙 씨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영숙 씨, 미경 씨 요즘 잘 나가던데? 얼마 전에 강남에 오피스텔 샀다고 하더라고. 외제차도 새로 뽑았다며?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경 씨는 형편이 어려운 걸로 아는데.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번호판도 서울 걸로 바뀌고 차도 완전 새 거더라고. 미경 씨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나 봐. 슈퍼 사장님의 말을 듣고 영숙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절박하게 돈을 구해서 건넨 동안 미경 씨는 오피스텔을 사고 외제차를 뽑았다고요? 그날 저녁부터 영숙 씨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승님을 만날 때마다 미경 씨가 항상 중간에서 말을 전달했었어요. 스승님과 직접 대화한 적은 거의 없었죠. 미경 씨가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는 말만 들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너 요즘 오피스텔 샀다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게 남편이 복권에 당첨돼서. 미경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복권이라고? 그럼 왜 나한테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건 복권 당첨되기 전 일이고. 미경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영숙 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내가 준 돈으로 내가 오피스텔 산 거 아니야? 이번엔 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영숙 씨는 직접 미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새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미경 씨는 예전과 다르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미경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영숙 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죠. 미경아, 스승님이 정말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야? 아니면 내가 지어낸 거야? 영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시선을 피하며 당연히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지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번엔 내가 스승님께 직접 물어볼게. 병원에 어디 계신지 알려줘. 그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미경 씨가 변명했습니다. 그때 영숙 씨는 확신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이죠. 미경아, 굿도 가짜였던 거야? 스승님 말씀이라고 전해준 것들도 다 내가 지어낸 거야? 결국 미경 씨는 모든 걸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굿,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어려울 때 도와준 거잖아.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와준 거라고? 8년 동안 30억 가까운 돈을 도와준 거라고? 미경 씨는 빌려준 거고 일부는 돌려줬잖아라고 주장했어요. 그날 영숙 씨는 은행에 가서 지난 8년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뽑았습니다. 총 이체 횟수 584회, 총액 32억 9,800만 원. 숫자를 확인하고 나니
영숙 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토록 절박했던 자신은 미경 씨에게 그저 돈줄이었던 거였죠. 그제야 사람들은 이건 사기야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어요.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8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미경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경찰은 미경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미경 씨는 끝까지 빌려준 돈이고 구슬해준 대가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미경 씨가 말한 스승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구슬했다는 장소들도 대부분 거짓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경 씨는 영숙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거였어요. 남편을 잃은 여성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말이죠. 영숙 씨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미경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미경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구슬해줬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이며 일부 금액은 이미 돌려줬다는 것이 미경 씨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슬할 능력도 그럴 의사도 없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죠. 재판 과정에서 영숙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미경 씨와 마주한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위로해주던 친구가 실은 자신의 아픔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었다니요. 피해자는 어떤 심정으로 돈을 건넸습니까? 검사가 물었을 때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해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어서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훔쳤죠. 영숙 씨 자신도 말을 마치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경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가끔 영숙 씨를 힐끗 쳐다볼 때도 있었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죠. 최후 진술에서 미경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영숙 씨에게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어려워서 그랬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죠. 1심에서 미경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어요. 또한 피해 규모가 30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제대로 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판결을 듣는 순간 영숙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경 씨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잃은 것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집도 분식집도 그동안 모은 돈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철민 씨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죠.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다행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죠. 영숙 씨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어느 흐린 가을날 영숙 씨는 오랜만에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곳이었죠. 철민 씨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유리문 앞에 서니 지난 8년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분노도,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감도 이곳에서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여보. 영숙 씨는 조용히 철민 씨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나왔어. 정말 오랜만이지? 유리문 너머로 철민 씨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분식집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둘 다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져온 작은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국화 몇 송이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정말 너무 미련했어.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마음도 제대로 몰랐고 떠나고 나서도 이렇게 엉뚱한 데만 매달렸어. 정말 바보 같았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나 사기당했어, 여보. 30억이 넘는 돈을 다 잃었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 집까지 다 날렸어. 영숙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당신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야. 진짜 제대로 굿이라도 했더라면, 당신이 정말 편히 쉴 수 있었다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바람이 불어와 꽃잎 몇 개가 떨어졌어요. 영숙 씨는 그 꽃잎을 주워 담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혼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나는 전혀 눈치 못 챘지? 그때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영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주변은 조용했고 가끔 새소리만 들렸죠. 마음속으로는 철민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해요. 누군가 여러분의 아픔을 이용해 접근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괜찮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해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아낌없이 축하를, 슬플 때는 진심 어린 위로를 나눠주세요. 그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